안녕하십니까. 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셉별입니다. 오늘은 2019년 7월 16일 밤 9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 지난 영상에 이어서 손석희 씨의 앵커 브리핑에 대한 비판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 8일자 JTBC 뉴스룸을 통해서 운이 좋게도 한국전쟁이 일어났다라는 제목으로 손석희 씨가 논평한 앵커 브리핑에 대한 내용입니다. 네, 손석희 씨의 논평 앞부분의 내용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황폐화되었던 일본 경제는 6.25 전쟁 덕분에 살아날 수 있었다. 그래서 일본은 우리 덕에 막대한 부를 축적했음에도 불구하고 1965년 한일협정 당시에 아주 적은 금액만 우리에게 보상했다. 그렇기 때문에 1965년의 한일협정은 매우 기울어진 협정이다. 라는 이러한 식입니다. 그래서 손석희 씨는 끊임없이 일본을 마치 우리의 불행을 딛고 일어선 성공한 아주 얄미운 이웃으로 보게끔 계속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치 우리 덕에 살아난, 우리 덕에 부를 축적한 나라이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끊임없이 뭔가를 요구할 수 있는 지분이라도 있는 것처럼 이런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손석희 씨는 계속해서 한 번 가해자는 영원한 가해자다. 일본은 가해자이고 우리는 피해자다라는 식의 가해자 대 피해자 이런 프레임으로 계속 이 논평을 끌어가고 있는데 한번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른바 경제보복. 보복이란 피해를 입은 사람이 행하는 마지막 수단일 터인데 그들이 입은 피해란 대체 무엇인가? 가해자가 오히려 피해자임을 자처하는 모순은 혐오의 정치적 언어를 낳고 그들이 쏟아놓는 정치의 언어가 선량한 양국 시민들의 마음까지 갈라놓는 현실은 어떻게 극복해야 할 것인가? 글쎄요, 대한민국이 일본에 대해서 영원한 피해자입니까? 일본에 대한 끊임없는 사과 요구와 배상 요구가 당연한 걸까요? 저는 제가 궁금해서 구글이나 네이버 등을 통해서 과거 일본의 사과로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검색한 것만 해도 과거 일본의 총리라든가 강요 그리고 천황 등이 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공식적으로 사과한 내용이 30건 이상 약 40건씩 이렇게 검색이 됐습니다. 그리고 잠깐 사진을 보시면 네, 저런 식으로 많이 참배를 했습니다. 아베 수상도 노무현 정권 시절에 네, 현충원을 참배한 사실이 있고요. 또 네, 고이즈미 총리는 2001년도에 서대문 형무소에 와서 저렇게 무릎을 꿇고 직접 이렇게 기념탑에 헌화를 하기도 했습니다. 또 노다 전 총리도 현충원에 와서 저런 식으로 네, 또 참배를 했고, 네, 고노다로 외무상 또 당시 여러 강요들과 함께 현충원에 와서 저렇게 묵념도 하고 현충원에 와서 또 참배를 하기도 했습니다. 또 2015년도 하토야마, 물론 총리에서 물러난 이유입니다만은 2015년도에 서대문 형무소에 와서 저렇게 무릎을 꿇고 직접 고개를 숙여 사과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과거 얼마나 많은 총리들이, 정말 총리들이 바뀔 때마다 얼마나 많은 장소에서 이 대한민국을 향해 또 뭐 위안부 문제를 향해서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 이 식민지 지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공식적인 사과를 반복해서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아베 총리는 우리에게 사과를 안 했을까요? 아닙니다. 2015년 12월 18일 위안부 문제에 대한 양국 정부 사이에 이 합의 소식을 전하는 공동 발표문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사죄를 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아베 내각 총리 대신은 일본국 내각 총리 대신으로서 다시 한번 위안부로서 많은 고통을 겪고 심신에 걸쳐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은 모든 분들에 대해 마음으로부터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표명한다. 네, 이것은 글쎄요, 진실된 사과로 여겨지지 않으시나요? 손석희 앵커에게 묻고 싶습니다. 글쎄, 얼마나 더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사과를 하면 100% 만족스러운 사죄가 될 수 있을지 저는 손석희 앵커에게 한번 직접 묻고 싶네요. 자, 손석희 앵커는 지금의 경제 보복을 마치 가해자가 피해자 행세를 한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아니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일본과의 외교적인 갈등 그리고 경제 보복으로 이어진 것은 전적으로 문재인 정부에게 그 원인이 있습니다. 자, 65년 한일협정으로 포괄적인 그 배상이 다 이루어진 것을 50년 넘게 이 대한민국 정부, 과거 모든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해 온 사실이었죠.
국가 간 조약이 되는 이 한일협정의 그 내용, 문구를 통해서도 또 그리고 우리나라 외교 당국,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부가 수차례 공식적인 문서를 통해서 뭐 국회 답변 자료를 통해서 아주 여러 조치들을 통해서 65년도에 포괄적인 배상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대한민국의 공식적인 입장으로 50년 넘게 견지를 해왔습니다. 네, 그런데 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 2015년도 합의한 위안부 문제 네, 합의를 뒤집어 버리고 또 2018년에는 네, 조약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이러한 강제징용 판결이 나오게끔 사실은 문재인 정부가 유도를 한 것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 판결은 그렇게 나왔다 할지라도 당연히 예상이 되는 일본의 반발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는 아무런 외교적 관리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일협정 제3조에 의해서 일본은 계속적인 외교적인 협의를 요구해 왔습니다. 네, 어떤 문안 해석상에 이 한일협정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서로 양국의 의견이 다르면 외교적인 협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3국을 포함시키는 이러한 중재위원회 구성을 하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일본의 한일협정에 기반한 이러한 공식적인 요청에 대해서 6개월 넘게 깡그리 무시해온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문재인 정부죠. 6개월 넘게 방치해 오다가 정말 이런 우리 기업들만 정말 총알바지가 되게 하는 이런 사태를 초래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게 그 책임을 물을 게 아니라 네, 손석희 앵커, 우리 정부의 이 외교적 무능을 먼저 질타하십시오. 언제까지 우리가 영원한 피해자가 되어야 됩니까? 아닙니다. 네, 이 손석희 앵커는 이 마지막 부분에 강제징용 피해자를 끌어들이면서 정말 반일 감성파리의 정점을 찍는데요. 한번 내용 보시면 이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그들이 피해자가 되는 동안 오히려 가해자가 된 사람이 있으니 1940년대 일본에 끌려가 강제노역에 시달리다가 이제는 노인이 되어버린 청년은 말했습니다. 나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아 미안합니다. 피해자이면서 졸지에 미안함을 느껴야 하는 이춘식 할아버지께 네, 이런 식의 멘트가 이어지네요. 글쎄요, 위안부 할머니들 그리고 강제징용 피해자들을 언제까지 이 반일 감정, 이 반일 선동에 이용할 것인가 참 안타깝습니다. 이들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은 사실은 일본에 물을 것이 아니라 결국은 우리 정부 몫이죠. 왜냐하면 65년도에 이미 포괄적인 배상을 다 받았기 때문에 또 우리 정부가 보상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자, 2005년 노무현 정부 시절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문재인 민정수석이 위원으로 참여했던 민관공동위원회에서도 징용 피해자에 대한 보상은 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서 종결된 것으로 이렇게 결론을 지었습니다. 다만 당시 경제 건설에 사용하느라 피해자 구제에 소홀했던 점을 인정을 해서 2007년에 특별 입법으로 보상금을 지급하기까지 했습니다. 당시 사망자 유족에게는 2천만 원, 부상자 유족에게는 1천만 원을 지급을 했는데 지금까지 모두 6,800억 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50년 넘게 이어온 이러한 어떤 이 문제에 대한 원칙을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 다 뒤집은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글쎄요, 강제징용 피해자가 미안함을 느낀다라고 했는데 이 미안함까지 느껴야 하는 이러한 지금의 상황을 만든 것은 일본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아서 초래된 이러한 사태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미안함을 느낄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서 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마지막으로 이 손석희 앵커가 한마디를 던집니다. 자, 그 마지막 멘트가 저는 참 경악스러웠는데요. 이렇습니다. 이춘식 할아버지께 한국전쟁은 신이 일본에 내린 선물이다 라고 했던 일본 총리 요시다 시게루가 했다고 전해지는 말을 한마디 더 전해드립니다. 이제 일본은 살았다. 오늘의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글쎄요, 이게 뭔가요? 자, 피해자에게 이런 일본의 멘트, 일본의 발언을 지금 들려주고 있는 것은 뭡니까? 일본이란 나라는 우리가 전혀 아니면 할아버지께서 전혀 죄의식을 느낄 필요가 없는 정말 악하디 악한 악질 가해자니까 전혀 미안해할 필요가 없으십니다. 뭐 이런 말인가요? 네, 일본이란 나라는 우방국입니다. 적어도 해방 이후에 일본이란 나라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그리고 법치라는 이러한
가치를 공유하는 이러한 우방이죠. 경제적으로도 이 동북아 밸류체인, 이 분업 구조 속에서 이 일본과 한국은 너무나 서로에게 정말 윈윈이 되는 좋은 경제적 파트너였죠. 정말 근거리에서 제공되는 일본의 이런 소재와 질 좋은 부품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도 나머지 뭐 자동차 기계 산업도 정말 지금까지 이 발전해 올 수 있었던 것이죠. 앞으로도 이 미래 산업에 있어서도 우리는 일본에 많이 의존해야 됩니다. 3D 프린팅이라든가 뭐 AI, 전기차, 수소차, 많은 분야에서 지금 일본이 핵심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 많은 소재와 부품, 미래에도 우리 의존해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서로 협력하면 정말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이러한 중요한 이웃을 지금 손석희 앵커는 그야말로 싸구려, 이 반일, 감성파리 이러한 선동으로 정말 미래로 나아가야 될 이 좋은 관계를 100년 적은 어떤 과거로 끌고 가서 정말 파탄을 내고 있는 것을 보면 너무나 안타깝기 참 그지없습니다. 네, 정리해보면 손석희 앵커의 말대로 일본 경제는 6.25 전쟁 덕분에 되살아나긴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일본에게 감사할 것이 많습니다. 네, 첫 번째, 한국전쟁 때 일본은 훌륭한 보급기지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했습니다. 그 덕분에 6.25 전쟁에서 우리도 승리할 수 있었겠죠. 지금도 일본은 유엔군 후방 기지를 또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1965년 이후에 일본으로부터 많은 정말 기술과 자금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때때로 우리는 힘들 때 참 일본으로부터 많은 차관과 그런 도움들을 받았습니다. 1982년에 전두환 전 대통령은 정말 외교적인 협상력을 발휘해서 일본으로부터 40억 달러에 이르는 차관을 제공받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 외채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1983년 9월 1일 새벽 사할린 상공에서 대한항공 칼 007편이 러시아로부터 피격을 당해 296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죠. 당시에도 일본의 감청 부대가 소련 조종사와 그 관제사 사이의 통화 내용을 녹취를 합니다. 그래서 그 녹음 파일을 어떤 의도적 공격이다, 이것은. 이러한 그 증거를 미국에 건네게 되고 이 미국이 이것을 폭로하게 됩니다. 일본의 정보 능력에 의해서 우리는 많은 도움을 또 받았습니다. 또 1987년 대한항공 폭파 사건 때도 우리를 크게 도왔는데 폭파 사건의 범인을 바레인에서 체포하도록 한 사람이 바로 일본의 외교관이었습니다. 또 이 사건에 대해서 진상 파악을 한 이후에 1988년 유엔 총회에서 정말 이 규탄 결의안을 위한 어떤 안보리 소집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곳도 정말 일본이었습니다. 일본이 우리나라의 일에 정말 발벗고 나서서 외교적으로 도와준 이런 사례입니다. 네, 그리고 1988년 서울올림픽 개최국 선정 당시에도 사실 경쟁 도시가 일본 도시였는데 오히려 서울을 지지해 줬습니다. 그리고 이 서울에서 올림픽이 열리는 그러한 전반적인 과정에서도 굉장히 우리를 많이 도와줬습니다. 근데 지금 뭐 경제적인 면에 있어서도 뭐 SK 여러 기업들과 합작을 하는 이런 형태로 정말 소재 부품에 있어서 많은 기술적인 이전을 해주고 있는 나라가 바로 일본입니다. 네, 손석희 앵커, 언제까지 일본이란 나라를 적 또는 가해자로 보실 겁니까? 이 미래의 대한민국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도 일본이라는 나라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발 좀 생각을 좀 바꿔보시고 과거의 역사를 좀 다시 공부해 보시기를 좀 권유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